반대로 가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조금은 번잡하고 또 언론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조금 더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당대표님 오셨으니까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대표님,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님 등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우리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예, 우리 같이 오신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석 포토타임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정 원장님, 예, 같이 오늘 주최를 하셨으니까 예, 사무총장님 모시고요. 예. 우리 발제하신 발제 토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좀 가운데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저 멀리서도 찍으니까요. 예, 가까운 것도 나오고 멀은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사연이 많이 보네. 네. 여기 한 번만 어제 전화 안 받으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랬었나? 예. 예. 예,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당의 교육개혁에 높은 관심과 열기가 느껴집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주최자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정책연구원장 오세정입니다. 오늘 사실 토론회는 거의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주최에 참여하셨고요. 또 당 지도부들이 다 출동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주관하는 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토론회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교육을 혁신해야 된다, 그런 인식하에 마련됐습니다. 사실 이 학제 개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 학제가 건국 후에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같은 학제로는
계속 암기식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재만 양성하기 때문에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어렵다. 그런 인식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어서 학제 개편도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토론회는 그 전체적인 교육혁명의 그 시작이고요. 이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조영달 발제자 서울대 교수분, 그 외에 이성대, 이기정, 김선기, 안선혜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호명하면 목례만 해주시는 걸로 일단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박지원 대표님은 따로 축사가 있으니까 인사를 생략을 하고요. 앞에 앉아 계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신 임내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장정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사마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으로 이용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최고위원이셨던 정준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기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중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 사공정규 대구 시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 대표님께서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편한 대로 앉아서 하시죠.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조영달 교수님은 저와 함께 청와대 수석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전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부터 가져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를 볼 때 3살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학제를 개편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늦게나마 조선일보 사설로도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서 전문가가 이끄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육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 평가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고 어제 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바로 추진을 해도 좋을 정도로 여야를 떠나서 정말 공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세 때부터 공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하고 이제 대학의 무분별한 진학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말 이번 안철수 대표의 대표 연설은 아주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 여야의 다 의견이었고 이에 대한 법 제정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도 민주당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혁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작년 대결을 급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오늘 토론자와 또 발제자의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님이 축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씀이 길으시니까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앞으로 나와서 하라고 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가 대개혁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은 교육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교육이고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것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 연설 때 교육혁명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학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인 70년 전과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 자라는 속도나 정신적인 성숙도를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늦었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열쇠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율, 협업, 그리고 축적입니다. 자율은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업은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천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커다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축적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쌓은 다음에야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이 가능하고 도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수록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율, 협업, 축적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협업과 축적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율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협업이 아니라 혼자 일하고 그리고 축적이 아니라 실패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지금 현재 교육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70년 전 교육 그대로 가다 보니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과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을 내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모든 정말 소중한 보통 교육이 그대로 입시 교육에 종속이 되면서 창의 교육도 불가능해지고 사교육비 증가하고 그리고 또 교육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빼앗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이 개인들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자 틀은 학제 개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너무나 오래된 633 제도 대신에 552 제도로 학제를 개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정부 조직을 재편해야 이 일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을 담아서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보다 더 심층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토론회입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토론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대안들이 나오는 발전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님께서 진로 직업 탐색형 노후 체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은 서울 미아고등학교의 이기정 교수님, 협산대 교육대학원의 김성기 교수님, 그리고 중부 진로진학 학습 컨설팅학과의 안선혜 교수님, 그다음에 신한산대 기계설계과 이성대 교수님 순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제는 약 20분, 그리고 토론은 한 분당 8분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발제자께서 정리 시간과 토론에 대한 대답 그리고 청중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영달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매우 반갑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목과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등학교 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제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제의 개편을 의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제 전체 개편 가운데 이 고등학교 체제가 보통교육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학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여쭤봤듯이 이건 저 혼자의 작업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저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내는 과정에 저도 많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위원이 2012년경에 안 의원님께서 그 시험이 좀 자유롭고 창의롭게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학제와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제안이 일단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상황에 여의치 못함 때문에 이슈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오래전부터 생각을 거듭하고 굳어져 온 것들이 다시 또 논의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일부분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실은 이 발제가 가능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굳이 편저라고 특별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뭐 저희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20분 정도밖에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사회가 지능정보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가면서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성장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결과 탈현대적인 흐름이 겹치면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도 과거의 해법으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부분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재한 많은 커다란 문제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매뉴얼적인 대답으로 앞으로의 시대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근대화 과정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증가하고 또 불평등과 부정의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커다란 거시적 골격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의 교육의 문제도 수십 년간 악화 일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 이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또 관리층에 계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수십 명 이상을 인터뷰해서 얻은 것들을 개념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다 읽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생각 없는 아이들, 속박과 고통 속의 아이들, 교실 수업과 학교의 붕괴, 학교에서는 정답을 맞추고 실수하지 않기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입시 경쟁의 고통, 사교육의 고통, 또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 또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는 정말 학교에 있어야 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근대화에 성공한 그 요인으로서 우리는 인적 자원을 꼽고 교육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실패가 곧 대한민국의 붕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의 역사를 이건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저의 책에서 패러다임화했습니다. 대략 아마 한국의 교육은 4번 정도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정부 수립과 근대 교육을 지향하는 첫 번째 시기가 있었다면 그 뒤에 근대화를 위한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양적으로 팽창하는 한국 교육의 두 번째 단계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하면서 경쟁과 효율, 교육의 표준 경제주의를 부르짖는 한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교육으로부터 희망을 찾는 교육혁명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녀왔던 6334의 학제는 제가 이제 발제문 후미 참고 자료 1에서
자료를 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49년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이게 제 생각에 50년이 아니라 51년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저 발제문에 정확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년 3월 20일에 국회의 두 번째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6334의 학제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하면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대학에 진학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취직해야 할 마지막 일종의 제도인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1차 개정에서는 고등학교 2년의 안이 있었지만은 2차 개정에서 3년으로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가 취직의 마지막 교육제도가 아니라 대부분 80% 이상의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상황은 상당히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제는 아까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학제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역시 이제 학교 교육과 입시 대학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이고 이것은 정말 간절함 속에서 한국의 학교 교육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입시제도가 근대적 유형의 입시제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제도나 어떤 것들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묶어놓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안을 내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약 한 30-40년간의 한국 교육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혁과 문제 지적들을 살펴보건대 어떠한 교육의 과정도 문서화된 교육의 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모두가 이것이 이러한 근대적 시스템 속에서 빨려 들어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의 학제와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지적했던 우리 교육의 공교육의 붕괴와 대학의 입시와 사교육의 고통과 이런 여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발제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대략 한 40-50편 이상의 학제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국내 문헌들의 많은 문헌들은 다양한 논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된 것처럼 2-5-5-2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다양한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대단히 많은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 또 흐름에 대한 부적합성, 학교 교육 운영의 효율화 이러한 여러 측면을 들어서 학제 개편의 대부분의 논문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논문들의 핵심적인 아규먼트는 과연 이것이 학생의 인식 발달에 타당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몇 편의 반대되는 아규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전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체제와 학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커다란 과제인 대학의 자율성도 추구하면서도 보통교육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교육도 축소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에 상당히 많은 연구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선진국의 1단위 그룹에 진입함으로 해서 추격 전략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학교의 운영과 교육비의 낭비, 교육의 비효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도저히 국가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등학교 체제와 학제의 개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진로와 직업이 학생 스스로 탐색하고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줌으로써 교육의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와 학생 개인의 노력의 가능성을 증진시켜야 할 아주 시급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관련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결국 이제 전체 학제를 언급해야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이제 편성되는 2년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의 왜 2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제 발제문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탐색해 나가는 미래형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는 아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중3, 고1, 고2, 고1 정도, 2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학생들로 하여금 우선 자신의 흥미와 관심 및 적성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물론 이것은 이제 학점제가 전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집중 이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길을 열고 또 두 번째는 직업을 추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심과 소질에 따라서 전문적 직업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학교 제도를 구축해서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학교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또 학교 교육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면 일치할 수 있게 되니까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더더욱 자기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정말 이것은 창의적 사고와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이것이 실제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의 잠재력과 선택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때 아마 학생들은 이제 성인기로 이행해 나가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의 유능한 시민으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형성되는 고등학교는 다음에 학제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고등학교는 이제 보통 교육은 그 이전 단계에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이것은 대학의 그것도 아니면서 보통 교육에서 분리되는 그러나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 보장되고 그들이 스스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이다라고 이제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가 전체 설명을 위해서 이 개편의 과정에 따른 학생들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나갈 것인가 하는 일종의 학생들의 삶의 흐름도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학제 개편이 전제가 됩니다만 중복해서 말씀드림으로써 더욱 이해 쉽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새로운 제도여서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게 어려워서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선 3세부터 시작해서 2년의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에 포함시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권리 자체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와 개념상의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편안함과 양육의 중요한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수준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좀 더 직장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진 공교육 체제의 2년을 이제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이제 모든
대학에 이르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영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제 착상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대 변화와 보통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정의에 따라 시대 상황의 규정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일종의 기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년을 유치원에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살이 되면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묶어서 5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교육의 목표는 지금 초등학교 과정의 제가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5가지의 중요한 교육의 목표를 의무교육과 학교교육 전체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목표의 기초를 초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형성하게 될 텐데 이것은 인성의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고 창의와 고등사고력의 함량 이것이 2번째 요소이고 3번째는 이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유형의 학습의 형태, 사고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의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과거로부터 해법을 전수받아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스스로 해법을 찾고 남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아까 아마 안 의원님 말씀에서도 아마 협력과 축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율 말씀도 하셨고 4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종의 협력 지성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5번째는 일에 실패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 실패로부터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현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통의 경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걸 딛고 일어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물론 국가는 최소 학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학교 이건 이제 중학교가 아니라 중등학교입니다. 이 중등학교는 현재의 사고에서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6년이 이제 5년으로 줄어든 채 중등이라고 표현. 이 중등의 의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용어입니다. 이 중등학교를 이수하게 될 텐데 물론 중등학교에 있어서도 시간의 차이를 두고 또는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최소 학력의 평가가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육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 더욱 심화되고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평가 자체가 물론 지금 그렇게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자체가 과정 중심으로 기록에 의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체제로 획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게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 체제의 대학과의 분리,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체제로의 대학 입시나 대학으로부터 유연화하고 그것의 구도로부터 일종의 이제 해체적 길을 걸음으로 해서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체제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또 하나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진로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에 대한 교육은 굳이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선택의 기회를 늘려나가고 자기의 포텐셜과 적성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해보고 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기초 단계가 되는 교육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사람일 수 있고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한 이제 일종의 이제 포텐셜을 지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연후에 이제 학생들은 아마
예를 들어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형의 직업이 아닌 또 다른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은 이제 진로 탐구형 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일종의 폴리테크형이라고 볼 수 이건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뭐 이 안 전체는 제가 미리 전제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러 사람의 고려가 들어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두 공론화해서 모은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대단히 많은 수정과 현재 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 있어서 비판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대안이 마련되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개념형 설명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리테크형이라고 쓴 이유는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이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현재의 고등학교들 거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의 형태의 수준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준 성격을 갖는 그러한 직업 전문 학교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대단히 커다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의 규모의 면에 있어서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가서 현재 한국 폴리텍 대학의 취업률은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형의 직업 전문성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에 가서 직업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산업계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출한 학생들은 5분, 한 6, 7분 더 쓰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의 안에 따르면은 이제 일정 기간 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자격고사화된 능력 시험에 그것을 이제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자격을 가져서 대학으로 이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대학과 이 직장 산업 사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상호 연계적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은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학 자체에 대해서도 개념의 재개념화를 요청합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전문교육, 비판적 지성의 공동체, 이걸 묶어서 흔히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표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학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능동적 변화도 주도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또 교육 불평등과 사회 통합의 해소의 한 장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대학의 재개념화와 그것에 의한 대학의 개편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과 직장, 직업, 가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호 연계적으로 소통되고 개방화되는 그러한 체제가 전제가 되고, 이제 그러한 안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제가 돼서 이제 학생들은 아마 필요한 경우에 대학에 진학하고 또 대학에서 다시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직장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학생들보다는 집중력과 선택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 탐구형 학교, 진로 탐구형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공통적인, 예를 들어 120학점이면은 30학점 정도의 공통적인 코스 이외에 90학점 모두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자기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면 자기 학교에, 그리고 옆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옆 학교에, 또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대학의 교양과정이나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또는 지역에 있는 다른 교육기관, 뭐 지역의 지역사나 지역 역사 탐구와 관련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듣거나 뭐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학생의 미래를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는 데를 알아봐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담과 중재 역할,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해 나가는 역할,
그리고 교사는 더하여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사의 챕터에서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마는 소수의 소수자 계통 또는 뭐 계층에 따른 여러 학생들, 여러 다양한 학생들의 또 교육의 격차 이런 여러 것들의 관점에서 학생 집단을 고려하고 그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중재하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일종의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는 제가 개념화하기로는 문화적 중재자의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금의 지식 전달자에서 실천적 연구자이기도 하고 상담 중재자이기도 하고 문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개념의 교사로 이제 재탄생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원의 양성과 연수 체제는 일대 변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존재하는 과학고나 영재고는 지금까지 갖고 놓은 이제 우수함을 위한 활용의 가능성을 존중해서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나 아니면 지금 좀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래학교들의 추천에 의한 위탁 교육과 운영의 방식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시 제도는 없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역시 이제 이건 뭐 민간이 해야 하는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추첨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진학하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추측컨대는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고 물어본 연구해본 결과 추측컨대는 추첨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상황인 것이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외고와 자사고의 형태와 교육 과정을 능가하는 학생에 대한 개인적 케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고와 자사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입시 제도는 이 체제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아마 그러니까 학교가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야 가야 할 것이니까 학교 내에서 석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가 이 학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생활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학생이 어떤 코스를 택했고 그 코스에서 어떤 정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코스를 어떻게 이수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학생 스스로 해나간 행로에 대한 탐색에 대한 노력에 대한 기록들이 아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생활과 진로 탐색과 노력의 결과, 노력에 대한 과정적인 기록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미래 학교에서 남게 될 학생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고 여기서 2년을 거치고 난 뒤에 학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은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대학을 수학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자격고사이지 이게 석차를 매기거나 등급화하거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종의 과거 우리가 시행했던 일종의 대학에 대한 자격고사, 과거 예비고사 형태로 한번 비슷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자격고사 형태의 국가주도의 자격을 얻어서 그 다음 이제 그 자격과 더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과 진로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대학은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와 면담 등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입학사정관 제도와 학생들에 대한 명담의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 개발해야 할, 대학이 깊이 연구해야 할, 대학이 또 노력해서 개발해야 할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일종의 한국형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자체가 해체되거나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고 그런 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학생의 자기 탐구에 대해서 학생 자신이 할 수가 도저히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의 현대대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형 학교의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해서 모두를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일종의 교육 시민권 확보의 차원과 교육 불평등 해소의 차원 여러 차원을 고려해서 대학이 고등교육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종의 국가 장학금 제도의 수립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시간 관계상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학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책임의 병설하는 유치원 해서 이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는 유치원을 건물과 그것에 있어서 병설하긴 하지만 운영은 유아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현재 운영 형태대로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사들의 신분은 보장될 테니까 이것은 이제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말씀드렸고 나머지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양성과 연수에 있어서 이건 사실 이제 이 체제의 성립 조건의 하나가 지금과 같은 대략 학급수 30명 정도 수준의 학급의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이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학급 인원 학생 수를 반 상황으로 줄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단히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교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또 학생 수의 감소 이런 것에 따르는 필요성의 어떤 감소 이런 걸 생각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이제 현재 선생님들의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대략 저희들의 예산 재정 소요적 추측에 있어서는 10,000명 정도 수준의 교사는 새롭게 채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의 양성 체제와 연수 체제는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 현재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6년에 한 번의 어떤 연구 연수를 위한 휴직 연제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있는 휴직 연제를 상설화하고 정착화 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유형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자율 진로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규모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인턴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페이퍼에서 몇 가지 법과 제도의 개정, 수정, 제정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차별금지법, 교육격차 해소법, 지역고용균형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의 재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실의 수, 선생님들의 수요 여러 관점에서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구 절벽 현상은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어떤 급격한 감소로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교육혁명의 개혁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환경을 한다고 재정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저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와 고차 사고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고 보통교육을 두 번째는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정말 이게 인성은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있어서 입시에 그것이 원천 차단됨으로써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니까 차교육의 원천적 수요가 차단됨으로 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교육 불평등의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불평등도가 가장 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제 연구에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체제 자체를 보통교육과 떨어진 어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혁명적으로 바꾸고 또 교사에게 교육 격차를 해소할 문화적 중재자 임무를 부여함으로 해서 학교 교육의 불평등 해소에도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발표 주신 조연을 통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 미양고등학교의 이기정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자료집에는 이기정 선생님의 소속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차에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서울 미양고등학교 이기정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국회 구속단체 대표연설은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 교육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는 교육에 가장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연설에서 차지하는 이 교육 분야, 교육혁명 분야 내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약 20%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19.69%나 이 교육 부분에 대해 이 할애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정치적으로 이 안 의원님께 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다른 것에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우선하여 교육 계획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아닌 것도 같아요.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교사인 저로서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학제 개편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일단 이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번 읽을 때까지 사실 연설의 내용은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부분과 그 속에 담겨야 되는 여러 그 내용적 측면이 함께 있었는데 두 번 읽었을 때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주로 학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공약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변화가 교육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설마 이루어지겠어? 그냥 대선 기간이니까 하는 말씀이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큰 변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반, 뭔가 그 대선 기간을 맞이해서 그냥 큰 이슈를 던지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반 정도 됐습니다. 학제 개편의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다는 것,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뭔가 주는 듯한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번을 계속 이 학제 개편에 대해서 생각하면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학제 개편은 이 형식적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가 6년이라고 해서 큰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중고등학교가 각각 3, 3이라서 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죠. 이 국민들은 초등학교 빨리 가서 5년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등학교가 5년이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2년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제 개편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지만 조금 생각하면 결국 633제가 552로 바뀌었을 때 우리 교육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이 여러 가지 콘텐츠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633을 552로 바꾸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어떤 콘텐츠들이 바뀌어서 초등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중학교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라는 희망이 주어질 때만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때만이, 국민들이 공감할 때만이 이 학제 개편이 어떤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학제 개편은 처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결국은 변하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국민들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학제 개편에는 장기간의 과도기적 혼란을 겪어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다가 투여해야 됩니다. 언뜻 지금의 고등학교가 2년으로 주는데요. 이름은 달라졌지만 동시에 3학년이 졸업하고 2학년이 졸업합니다. 동시에 2, 3학년이 졸업해서 대학교 갈 때 이 과도기적 혼란, 이거 1년에 달성할 수 없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과도기적 혼란이 몇 년에 계속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제 개편에 쏟는 이 엄청난 에너지, 이 과도기적 혼란을 겪어야 하는 데서 비롯되는 또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창의 교육이 가능한 어떤 초등, 중등 교육의 변화, 여기에 다 쏟으면 오히려 더 우리나라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학제 개편은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학제 개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제 개편과 초등중 교육과정의 수많은 교육과정을 비롯한 제도와 문화의 변혁을 통해서 이것이 초등교육의 변화, 중등교육의 변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이 학제 개편안은 설득력을 가질 거고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학제 개편은 큰 공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내용이 빈약하게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즉 내용과 형식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이 간격을 메우는 수많은 노력들이 설득력 있게 진행될 때만이 이 학제 개편안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협성대 교육대학원의 김성기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 토론문을 자료를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의무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발제자께서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자율 진로 직업 탐색형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하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부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이 전면적인 학제 개편이어야 할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을 단축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자는 것이고, 그리고 폴리텍 전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년을 현재보다 단축시켜서 이 보통교육 단계를 졸업시키는 안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정 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2배의 학생이 존재하게 되고요. 문제는 그 학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취업을 할 때조차도 그 학년이 중첩되지 않는 앞뒤 학년의 학생들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2배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학년에 속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연 이러한 그 경쟁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심각한 저항이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을 앞당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만 18세, 19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은 폴리텍 전문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사실상 그 폴리텍 전문학교를 전문 대학이라고 봤을 때 만 15세, 만 16세에 이 중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전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자율 진로 직업 탐색형 미래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앞당겨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제가 유인물에 나눠드린 그 15세, 16세는 이 후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세, 18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3년을 앞당기게 된다 그랬는데 그 후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문 8쪽에 그 중학교 플러스 고등학교 해서 이제 중등학교 5년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3년으로 표현한 건데요.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이제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더 빨리 사회에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교육은 파행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학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2차례 시행을 했는데 둘 다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연구가 그런데요. 이 발제문에 이 문헌이 인용되지 않은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부담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학부모들의 연령이 현재보다 1년 적은 시기에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 1년간의 국가 부담 교육비를 사적인 영역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이 적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입니다. 빨리 노동 기능 인력을 배출해서 사회 노동 인력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 보통 교육 단계를 짧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12년, 영국도 12년, 독일도 12년이고요. 11년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 지금 제안하신 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제가 아니라 후진국형 학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발제자께서도 학제 개편의 취지로 내세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 운영의 비정상화가 초래되고 있다. 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교육 계획가 협소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들은 전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러한 교육적인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오면서까지 꼭 학제 개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예컨대 학생들의 발달 정도와 학제가 부적합하다. 이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이미 초중등교육법상 조기 입학,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등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생의 학습 발달 속도가 빨라서 조기 입학이나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그 학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적으로 기본 학제의 틀을 넘을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 제도를 무시하고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오는 학제를 개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 발제문에서 유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학점제 운영입니다. 심지어 나아가 무학년제를 활성화하게 되면 학년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 선택 과목의 학생들도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원격 교육 체제를 구축해서 이 탄력적인 교육 과정 시행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그런 교육 과정 운영 체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시제도 하나를 바꿔도 엄청나게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이 학제 개편과 같은 무리한 이 개편안으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있는 제도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부대 진로진학 학습 컨설팅학과의 안선혜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중부대 안선혜입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김성 교수님 상당히 세게 토론을 하셨네요. 이런 토론에서 이렇게 셀리파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토론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시대 중대 핵심 교육 미래 교육혁명입니다. 저는 이 학제 개편이라는 그 의제로 인해서 이 교육혁명의 어떤 필요성과 방향, 의미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의 이제 쭉 발언을 쭉 살펴보고 보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도 그렇고요. 저는 몇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이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선 주자 중에서 교육혁명을 이렇게 강조한 후보는 처음이다. 그 다음에 자 교육혁명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개인 행복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기 있게 제기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창의교육, 진로교육 이 부분 특히 더 나아가서 직업과 연계. 그런데 이런 교육혁명의 필요성보다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가 여기에는 살짝 들어가 있지만 매우 중요하게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격, 즉 직업 능력과 학력을 벽을 좀 깨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고 한다면 직장과 교육기관, 직장과 학교 간의 벽을 깨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상호 개방적 연계를 필요로 하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같은 그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발상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방향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학령기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평생 교육을 이제까지 개인 책임에 한정지어 왔지만 이걸 국가 책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교육 혁명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살릴 필요가 있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저는 확보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발제문을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다들 토론자 공감하지만 진로교육, 직업교육이 새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체제가 변화가 필요하다. 교수 학습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 핵심돼야 한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학제 개편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획기적 축소, 교육 불평등 해소가 자연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상 필연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정책 수단이 또다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 하나의 정책 수단이고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만이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정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그 두 토론이나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트랙이 필요가 없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제 개편은 최소한 7, 8년 내지는 10년의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아니죠. 지금 발제자의 의도나 안 대표님 의도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제 개편 전에도 교육과정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학제 개편과 맞물린 전반적인 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트랙으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이쪽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제자의 제안에 몇 가지 해결될 부분이 있다. 현재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전문학교로 바로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쾌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가 전문대학 수준으로 전환해야 되는가? 그 특성화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별성. 근데 왜 마이스터고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불확실하고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현재 진로학교 2년 체제가 이게 중등교육이냐 고등교육이냐 아니면 별도의 체제나 지금 별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일부 12페이지 보면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썼고요. 또 10페이지 보면 이게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별도의 학제인데 아직은 불분명하다. 성격 자체가, 의상 자체가 이런 부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발제자가 연령도 좀 낮게 해서 입직을 빨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학 진학보다는 그 취업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재검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선취업은 성공했지만 후진학은 거의 다 전면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취업한다고 해서 후진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취업을 강조했다가 이들이 사회 계층의 하층 계급의 인력으로 오히려 고착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고등학교가 대학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심하다고 한다면 뭘 바꿔야 되나? 고등교육을 혁신해야 되고 대입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발제자의 대입제도 안을 보시면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수시를 20% 줄이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입학사정관제가 거의 전면화되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면접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 일종의 정규화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국민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최근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정신이 정의, 공정, 공평, 공공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여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께서 학생부 종합정에 대한 설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상당히 비판적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국민의당에서 이런 국민의 인식과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변한 이런 문제가 될 경우에 제안이 가져올 어떤 교육 문제가 있느냐. 아까 입시 경쟁 절대 완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특성화 고는 현재 특성화 마이스터고도 사실 개별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럼 그 중심으로 될 경우는 고교 입시 전형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서 역시 대학 사회과 대학 입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입학사정관제 100%될 경우는 이 전형이 이미 깜깜이 전형, 블랙박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류층에 유리하다. 그래서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이주호 전 장관이 사교육비,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실제 감소하지도 않았고요.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변질된 게 학생부 종합전형 아닙니까? 저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보다 더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타락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 교육 불평등이 더 증가하고 공정성은 약화되고 대입 부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쪽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가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자 소득분위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의 상류층의 장학 비율을 추정한 겁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서 특정 대학교의 이 등록금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특정 대학교의 아래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이 비율은 Y대학교는 34.8%, E대학교는 31.1%, H대학교는 31.9%, S대학교는 34.5%, 또 다른 H대학교는 45.0%. 그러니까 결국은 주요 사립대학은 3분의 1을 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또 다른 H대학교가 55% 정도지만 적어도 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주요 사립대학을 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대입을 초점을 둬야만 개선을 해야만 이것을 불평등 극복할 수 있고, 대입제도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진로 맞춤의 인정을 기를 수 있도록 고교 교육에, 중등 교육에 촉진, 지원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현재 안철수 전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교육혁명의 메시지가 이 학제 개편이나 수단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오히려 그 의도와 다른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정말 창의적인 진로 개척이 가능한 성공적하는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격과 학력의 벽을 깨자. 직장과 대학 학교의 벽을 깨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기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 중요하고 그 평생 교육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더욱더 살아나고, 그것 통해서 교육혁명이 살아나고, 그것 통해서 4차 혁명을 통해서 이 시기에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한산대 기계설계학과 이성대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대입니다. 앞에서 토론자들께서 강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격려를 하는 그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 경험으로 제가 혁신학교를 기획하고 기준에서 대종적으로 성공시키면서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의 완벽성 이런 것보다는 사실 내용과 철학, 지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제안하신 한국고등학교 체제의 전환 핀셋은 그 지향성, 철학, 그 방향성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그런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제 동의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쟁점이. 우리나라 교육의 병목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합니다. 대학 입시에 소속돼 있는.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학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그 대학 진학률은 너무 과도하다. 불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대학을 진학한다. 이런 지점을 정확하게 저는 좀 이 체제 학제 개편안이 짚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이하 교육이 자기 개발이나 자기 탐색에 좀 중점을 두는 여유로운 교육 과정을 가야 된다. 이런 지점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교육 내용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좀 던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등등 교육을 대학 교육과 좀 유연하게 단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중학교 이상 교육은 대부분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그런 목표를 해서 달려나갑니다. 사실 그 초중등 교육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 교육과 초중등 교육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학제 개편이 좀 더 정교하게 추진되면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학점제, 그 무학년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그 무상교육을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했지만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의 문제거든요.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고등학교 그 초중등 교육의 어떻든 그 기초적인 그런 이제 접근과 병행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그런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앞에서 이제 발자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2년이 그냥 그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접근하면 사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등학교 교육이 정말 3년 정도 필요하냐? 그 점을 이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동의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학교가 지금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중학교 단계로 내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정말로 학생들이 자기 진로 탐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의 그 과다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우리 안선호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학제 개편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직업 그 세계의 진출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이제 안을 담고 있고 그리고 취업 후 진학을 하는 그래서 대학의 문을 좀 더 다양한 경로로 이제 열어놓고 대학의 장벽을 좀 낮추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학력 간의 그런 임금 격차나 그리고 이제 처우 이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제도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이미 2012년 제가 이제 공약집을 좀 보니까 그런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동반 성장론이라든지 공정 성장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좀 더 취업의 세계로 진출한 후에 경험을 쌓고 나서 다시 대학으로 이제 복귀해서 학업을 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좀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이 학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는 직업과 학교 자격증과 학위의 그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이제 접근들은
좀 말 그대로 혁명적인 그런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들을 제가 좀 지적하면서 대안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김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학제 개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뭐냐면요. 그 만 5세로 내렸을 때 학년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학년이 계속 이제 과밀 상태로 가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나 취업 진출 시기에서 이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그 학제 자체를 이제 1년 내리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년 체계를 5년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중학교는 과밀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절히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일부를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초중 병설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밀 현상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물리적 한계가 사실은 제도가 정책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을 이제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나 직업 진출 시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그런 경쟁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 시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유학기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학교 졸업 후에 전환학기제, 그리고 이제 직업 자율탐색학교 미래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전환학기, 갭이어라든지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직업 세계로 진출하는 불필요한 그런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그런 제도적 지원을 좀 많이 하면 지금 현재 뭐 저희가 한 70% 정도의 그런 대학 진학률을 보는데 사실 과도합니다. 이 대학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이 대학을 가서 대학 시설을 허송세월로 배워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사회적 낭비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적 재정이 들어가고,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취업 세계의 차별이 없어지면 취업 세계로 나갔다가 자기가 또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면 훨씬 더 대학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것을 우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선취업 후 대학 진학 확대나 이제 다양한 대학 진로에 대한 경로는 지금 이제 발제자의 발제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정교한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중학교 만이 15세면 중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이제 뭐 직업의 세계로 나가거나 폴리텍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간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은 이제 뭐 도제 교육이라든지 폴리텍을 좀 더 개념을 다르게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체제가 이제 진로 탐색 학교에서는 2년제로 바뀌니까 특성화고도 2년제,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지금 현재 2년제 대학의 을 연계해서 3년짜리 이제 전문학사 학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문 기술 교육과 전문 2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교육이 사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3년 정도로 해서 전문학사를 주는 것은 기술 교육이나 직업 세계로 진출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그런 문화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이런 이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 문제를 대학 입시 제도 개편으로 접근할 때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우리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원인 문제, 고등학교의 그런 문제라든지 초등용 교육과 대학 입시를 분리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로 좀 접근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학제 개편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었다. 우리나라 이 개혁 역사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11시 시작해서 지금 점심시간이 12시에 지나서 제가 12시
맞춤 체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자가 길어지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플로어에서 질의를 좀 받도록 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앞에 지금 두 분하고 지금 서신 세 분까지 네 분 받겠습니다. 저기 질문을 딱 1분씩으로만 핵심적인 것만 하십시오. 배경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1분 넘으면 제가 바로 넘기겠습니다. 예, 그 서신 분부터 하시죠. 저기 여성분. 예. 앉아서 그 앞에 마이크 앉아서 하십시오. 예. 저는 사립 유치원을 하고 있는 서울에 유치원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 개편 안에 유아 쪽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굉장히 좀 갑갑한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발제하신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라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현재도 80%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그리고 또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립 유치원이 주도해온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제 교육을 하겠다고 2년을 공교육에 넣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공교육화돼 있거든요.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리과정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아교육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공식적인 유아교육 과정 이수, 또 그 다음에는 방과 후 지도를 받으면서 질 높은 교육, 이거 유아들에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가까운 일본도 지금 공립유치원을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인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저기 배경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짧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학제 개편에는 다른 걸 잘 모르겠어요. 유아교육은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 앞에 녹색 성북구에 사는 백정욱입니다. 하버드대학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데 성적을 줄 때 한국 학생은 성적을 A+ 못 준답니다. 왜냐하면 입학 시험 때는 성적이 최고인데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보면 단적으로 우리 교육 과정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이 높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은 만큼 애들 창의성도 없고 인성의 개발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잘못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학 인문사회계열의 교재가 틀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도 엉망이죠. 그러면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이 잘못된 걸 고치지 않고 제도를 또 옳게 고치지 않고 대학 입시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할지 다 알고 있는데 단지 학점만 개편하자 하는 것은 포장만 하지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독일을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무역자 1인데 독일은 대부분 대학교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잘못됐냐?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토론을 갖다 할 때 오늘같이 이렇게 정중히 의견을 별로 무시하는 이런 토론은 정말 그 사회를 알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학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국회의원님들이 알고 학자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그 학자보다 능가하는 식견과 그리고 마음을 지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토론을 문화가 아주 낙후되어 있어. 이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핵심을 이야기 못합니다. 솔직히 말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하느냐는 컨텐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도를 바꾼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지 지금 4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작년에 크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을 얘기할 때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4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핀테크로 이렇게 지능화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창조성이 얘기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정부 들어가가지고 올해
경제 실무자라고 우리가 가가지고 들어와서 녹색성장 한데 녹색성장 개판이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한데 창조이 톱다운식으로 해가지고 창조경제가 됩니까? 4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4차 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실용성도 없는 교육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바로 갈 수 쓸 수 없는 대학 졸업생이 전 세계에 우리가 80%의 그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전 세계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지금 제도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선진국의 이 시스템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독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의 시스템은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42%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0, 80% 되고 있는 대학 진학률을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학에 우리 각 대학에 우리 그 100만 원 미만짜리 있는 우리 하는 사람은 다 다국적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80%가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하는 100만 원짜리 취업하려면 석사 박사 가라고 그래가지고 석사 박사 엉터리에 가는 시스템이라는 교수님 말씀 좀 알겠습니까? 대학 교육에서 제도 컨텐츠를 뭘 가르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알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지선다으로 64만 명을 시험을 보는 그런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컨텐츠를 바꿔야지. 컨텐츠를. 흥분 가라앉히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다른 분 발언하시니까요. 선생님. 사실은 아닙니다. 선생님. 대학 교수한테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사실 설명 들었습니다. 사실에 온공부했으니까 내가 이야기 교수님들, 선생님들,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다소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엊그저께 안철수 전 대표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정말 그동안 약간 좀 다소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이 폭포수를 맞은 듯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정말 호응과 반응이 좋습니다. 꼭 사실이 섞인 발언이지만 좋은 대통령 되셔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한 50여 분의 대표들을 들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는 둘째, 셋째도 여전히 입시지옥으로 내몰아야 되는가, 이런 아빠로서의 마음의 짐과, 또 하나는 또 둘째, 셋째 대학에 보내서 첫째 놈처럼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마음의 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책 발표를 듣고서 입시지옥으로부터 우리 꼬마들 조금 해방이 되겠구나, 이러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비 문제는 어떤 또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학계가 개편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이런 지점들이 좀 궁금해서 새벽 대바람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영달 교수님께서 우리 토론자 말씀하셔서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한마디만 할게요. 짧게. 짧게. 안철수 의원님 축복하고요. 오늘 발제. 이건 미래지향적인 아마 교육이가 단숨에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원님이 하나님이 세우실지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성연애 법은 통과돼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이건 꼭 뛰셔야 돼요. 자녀들 문제, 교육, 사회, 가정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동성연애법은 결단도 통과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조영달 교수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의견 주신 토론자분들, 또 플로에서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어쨌든 제가 30여 년 가까이 대학에 있으면서 저도 어떤 문제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무척 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셨거나 프로에서 말씀하셨던
현재의 상황을 묶어두고는 어떤 제안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대학 입시의 블랙홀과 대학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어떤 상황의 대안과 정책도 실행되는 것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 두 분이 하신 대로 우리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화려하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서류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년의 저의 경험과 그와 관련된 많은 페이퍼들이 알려주는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도 갖고 있고 아마 안 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충원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였고 또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근본 취지에 동감하고 제도부 자체에 동감한다고 김성 교수는 말씀하셨고 그러나 실행상 사회적 비용과 여러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같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방식이든 이러한 지향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부분에 답변하기보다는 큰 줄기를 말씀드림으로써 제 말씀에 대신할까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이 이야기의 출발은 우리 이성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에 몰려 있어서 고등학교 체제를 어떻게든 바꿔야 하고 학생들이 정말 희망을 품고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체제의 획기적인 변혁 이것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것이 사실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면 자동적으로 학제 개편은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제 개편이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가 같이 논의되는 상황이 있다 하는 그 특성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림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에서 아마 끝까지 의원님들이 남아 계시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이제 안 대표님이 끝까지 남으셔서 여기 토론해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플로어에서 얘기해주신 청중분의 의견들을 다 메모하시고 또 들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정책의 공약화 과정에서 더욱더 논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정하기로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